3. 리비아의 추억 그리고 별난 경험. 3-1. 할라스 바람과 인샬라 차량 전복. 1980년 90년대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막을 누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 한국인이 직접 겪은 사막 모래폭풍 할라스 생존 경험과 그 시대 리비아의 사회, 정치, 그리고 인간의 삶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부는 지중해성 기후로 온화하고 남부는 사막성 기후로 극도로 건조하다. 동쪽으로는 이집트, 서쪽으로는 튀니지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푸른 지중해와 광활한 사하라 사막이 만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1970년대 리비아 남부 사하라 사막 지하에서 석유를 탐사하던 중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지하수가 발견되었다. 지하 호수에 매장된 물의 양은 무려 35조 톤으로 나일강의 물이 200년 동안 흘러들어간 양과 맞먹는다고 한다. 지하 200m의 물을 퍼올려 리비아 북쪽 지역을 공급하기 위한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동아건설이 맡아 1984년에 착공했고 세계 8대 불가사의한 공사로 불렸다. 당시 이집트 정부는 오일머니로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만한 공사를 통째로 넘겼다며 카다피를 향해 미친 개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언론을 통해 맹비난했다. 아랍권 국가들과의 합동 공사 없이 비아랍권 기업에 전부 맡겼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이집트는 운하와 수로를 만들어 나일강 물을 끌어 쓰거나 지중해 해수를 담수화하는 방식이 훨씬 저렴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수로 곳곳에는 인공 저수지가 조성되어 가정용 식수는 물론 농업공업용수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그동안 지중해 연안에서만 가능했던 농업을 전국으로 확장해 국토 전체를 비옥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남쪽 사막까지 새끼 양들을 데리고 갔다가 되돌아올 때는 그 새끼가 자라 또 다른 자기의 새끼까지 거느리고 오게 한다는 것이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의 구상이다. 일찍이 카다피는 혁명 기념으로 차량을 가구당 한 대씩 배급했고 유류는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했다. 나라의 국기도 녹색이고 학생의 교복도 녹색으로써 전 국토를 녹색의 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신념이 대단했다. 당시 리비아의 인구는 600만 명에 불과해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했으며 의료와 교육 역시 무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42년 집권은 철저한 철권 통치 독재였다. 언론, 방송, 통신, 전화까지 통제했고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산업 발전에는 실패했다. 도시의 주택과 사회 기반 시설은 점차 노후화되었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은 미래의 비전도 없이 무료로 지급되는 빵에 의존해 살아가야 했다. 그것을 과연 행복이라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1993년 초여름 나는 동아건설 아즈다비아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하늘은 맑고 바람 한 점 없는 휴무날, 숙소에만 머물기엔 너무 아까운 날씨였다. 동료 한 명과 함께 우리 현장에서 남쪽 사하라 사막 방향으로 약 500km 떨어진 타자보 분소 현장으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로 했다. 아침 일찍 당시 막 출시된 쌍용 코란도 패밀리 SUV를 타고 출발했다. 중간 지점쯤 가면 200km 부근에 오아시스가 있는 작은 도시가 있어 그곳에서 점심을 해결할 계획이었다. 그 도시에는 현지인을 치료하는 북한 병원이 있는데 가끔 시장이나 레스토랑에 가면 북한 여성들을 볼 수 있었다. 북한 여성은 우리 근로자들에겐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물론 젊은 아가씨가 아닌 연배가 있는 여성들이었지만 말이다. 리비아와 북한은 일찍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병원과 대사관 직원들이 제법 상주하고 있었다. 남쪽으로 조금씩 내려갈수록 풀과 나무는 거의 사라지고 모래 언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는 도중 조그만 마을에서 여자의 젖가슴같이 봉긋한 모양을 한 구조물이 눈에 띄었다. 무덤인지 왕릉인지 모르지만 호기심에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것은 무덤이 아니라 반지하 거주지였다. 모래땅을 깊게 파서 방을 만들고 파낸 모래를 무덤처럼 봉긋하게 쌓은 형태였다. 여름 한낮 50도의 뜨거운 기온과 열풍 속에서도 땅 속에 들어가면 시원할 것처럼 보였다.
사막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흙이나 돌로 집을 만들어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마을을 빠져나오던 중 우리 차는 모래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아무리 성능 좋은 사륜 구동차라도 뒷바퀴가 빠지면 속수무책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모래를 퍼낼 수 있는 삽이나 나무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 아니면 타이어 바람을 빼는 방법도 있지만 장거리 운행 중에는 위험하다. 한참을 나오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근처 10살 남짓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밀고 당기고 해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들이 수고비로 돈을 달라고 떼를 쓰지 않는가. 사막 오아시스 마을의 소년들은 순진할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었다. 우리는 이 일로 시간을 허비한 탓에 갈 길은 더욱 멀어지고 말았다. 출발한 지 약 200km쯤 지났을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주위 공기가 서서히 혼탁해졌다. 그동안 식량과 곡식을 싣고 남북을 오가던 트럭들과 하늘을 날던 새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비포장도로 위로는 모래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중간 지점의 도시 마을에 들러 북한 간호사 동무 얼굴이나 한번 보겠다는 설렘과 기대는 사라지고 뭔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오후로 접어들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모래바람은 하늘과 땅을 가리지 않고 덮쳤다. 하늘은 불그스름하게 변했고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차 안은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숨이 막히고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그나마 쌍용 자동차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한 신차였기에 다행이었다. 사막에 뜨겁게 달궈진 공기가 위로 치솟고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맞부딪히며 폭풍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우리는 죽음의 바람이라 불리는 할라스에 대해 익히 들어왔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실제로 그 모래 폭풍을 맞닥뜨린 것은 처음이었다. 바다와 가까운 우리 현장에서는 모래바람이 그리 심하지 않았지만 할라스가 불어오는 날이면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숙소로 들어가 창문 틈을 테이프로 막고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린 채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던 날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현지인들은 일기예보보다도 하늘을 날던 새들이 자취를 감추는 것을 보고서야 할라스의 전조를 알아챈다고 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갈 수도 뒤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죽을 힘을 다해 목적지까지 가는 수밖에 없었다. 차량 앞 유리를 후려치는 모래 알갱이들로 유리는 공보처럼 패였고 앞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만약 창문을 열거나 차 밖으로 나간다면 피부 표면이 샌딩 처리되듯 벗겨져 뼈만 남을 것이다. 시동이 꺼지거나 에어컨이 고장난다면 한증막 같은 차 안에서 더위와 질식으로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엔진이 꺼지지 않기를 알라신에게 빌었고 에어컨이 고장나지 않기를 부처님에게도 빌었다. 사막의 도로는 모래와 흙으로 다져져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폐타이어를 군데군데 묻어 사막과 길의 경계를 표시해 두었다. 나와 동료는 앞유리에 얼굴을 쳐박고 필사적으로 앞을 보기 위해 노력했다. 몇 밀리미터에 불과한 유리 모서리를 통해 도로 가장자리에 놓인 검은 물체 폐타이어를 어렴풋이 찾을 수 있었다. 한 사람은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사람은 일어서서 유리 가장자리를 통해 폐타이어를 찾으며 방향을 알려주었다. 검은 폐타이어가 보이면 앞으로 나아가고 보이지 않으면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 모래 속에 빠질 수가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1미터씩 전진했다. 그 폐타이어들이 결국 우리를 살리려고 길을 안내했던 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어디선가 굉음이 들리더니 대형 트럭 한 대가 우리 차 바로 옆을 쏜살같이 스쳐 지나갔다. 밖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분명 트럭이었다. 앞서 가던 우리 차를 전혀 보지 못했음이 분명했다. 우리가 도로 가장자리에 붙어 있었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중앙으로 치우쳤더라면 트럭에 받쳐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이다. 그날은 운수가 사납고 하늘이 원수 같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운이 따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랍인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인샬라라는 표현이 있다. 그동안 내게는 다소 무책임하게 들리던 말이었지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인샬라를 중얼거렸다. 작은 입자의 모래와 먼지는 하늘 높이 떠다니고 큰 입자의 흙과 모래는 지면 가까이에 머문다. 차체가 낮은 승용차는 모래의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지만
운전대의 높이가 2m 되는 대형 차량은 어느 정도 앞을 볼 수 있어 텅 빈 도로를 달릴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약 5시간 동안 앞유리의 희미한 모서리를 통해 필사적으로 도로변의 폐타이어를 찾아가며 기어갔다. 주변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하늘은 모래먼지로 햇빛이 차단되어 시뻘겋게 물들었다. 밤이 되자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는지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로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할라스는 됐어, 끝났어, 해치웠어라는 아랍어다. 그러면 할라스 바람은 무엇인가? 모든 걸 끝장내는 바람이라고 한다. 나는 그 속에서 끝장날 것 같았지만 생존하지 않았는가? 알라신에게 감사해야겠다. 멀리 유전지대의 석유 시추봉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아스라이 보였다. 그것은 그야말로 희망의 등불이었다. 여기서부터는 동아건설이 대형 파이프 운송을 위해 포장해둔 아스팔트 도로였다. 앞으로 20km만 더 가면 우리의 목적지인 것이다. 천신만 곳끝에 현장에 도착하자 동료들은 우리가 저녁 식사 시간까지도 나타나지 않자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었다. 바깥 세상은 온통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까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린 채 숙소에 틀어박혀 있었고 밥을 먹을 때조차 모래를 씹어야 했다. 다음은 사막의 홀로드에서 겪은 차량 전복 사고와 기적 같은 생존 이야기다. 1991년 리비아 현장에서 운행되던 차량의 대부분은 일본제 토요타 사륜구동 픽업 트럭이었다. 짐을 싣기에 편리하고 사막 지형에 강해 당시 중동에서는 사막용 차량으로 최고 인기를 누렸고 전 세계 판매량에서도 1위를 자랑했다. 일부 테러분자들이 짐칸에 중화기를 싣고 사막을 누비는데도 이 차량을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토요타 사륜 구동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차체가 높아 무게 중심이 조금 높은 편으로 조금만 방심하면 잘 뒤집혀지기 쉽다. 사막 공사 현장에서 차량이 다니기 쉽게 흙과 모래를 다져 만든 길을 홀로드라고 한다. 모래와 흙을 깎아 평탄하게 만들고 살수차가 물을 뿌린 뒤 진동 롤러로 다지면 마치 아스팔트로 포장한 것처럼 탄탄한 도로가 된다. 그러나 처음 물이 뿌려진 홀로드는 얼음판처럼 미끄러워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차량 사고는 바로 물 뿌린 도로 위에서 발생한다. 그 무렵 나는 현장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홀로드에서 운전 경험이 많지 않았다. 그러다 한번 정말 죽을 뻔한 전복 사고를 겪었다. 아침에 사무실을 나와 20분가량 떨어진 골재 채취장에 들렀다가 몇 시간 뒤 일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저 멀리 앞서가던 우리 직원 차량이 보여 시속 100km 정도로 속도를 내며 앞차를 따라갔다. 완만한 곡선 구간에 접어드는 순간 순식간에 차가 중심을 잃고 요동을 치는가 싶더니 공중으로 날아갔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안 되지만 밟을 정신조차 없었다. 차는 몇 바퀴를 굴러갔고 쿵꽝꽝꽝 하는 둔탁한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그 다음 기억은 끊겼다. 얼마쯤 지났을까?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어렴풋이 깨어나니 머리가 모래밭에 처박힌 채 반쯤 묻혀 있었다. 얼굴에 박힌 모래를 틀어내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차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운전대는 내 머리 바로 옆에 있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내 몸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몰라 실제 몸을 만지고 꼬집어 보기도 했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며 먼저 팔부터 확인했다. 양팔이 붙어 있었고 움직였다. 다리를 보니 두 다리가 붙어 있고 감각도 있었다. 나는 멀쩡하게 살아 있었다. 짧은 순간 기적처럼 살았다는 기쁨을 잠시 느꼈으나 이내 엉덩이에서 쑤시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차량은 처참했다. 지붕은 완전히 찌그러졌고 운전석 문짝은 떨어져 나갔으며 조수석 문짝도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앞서 가던 직원은 뒤를 따라오던 내가 한참이 지나도 사무실에 도착하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왔다고 했다. 직원의 부축을 받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동아건설 공장의 의무실로 옮겨졌고 엉덩이는 찢어져 18바늘이나 꿰매야 했다. 차량 파손 상태에 비해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은 건 기적이라며 모두들 혀를 내둘렀다. 그보다 몇 개월 앞서 비슷한 사고를 당한 이는 크게 다쳐서 리비아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의무실장이 말했다.
아침에 골재 채취장으로 갈 때만 해도 도로에는 물이 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는 곡선 구간부터 물이 살짝 뿌려져 있었다. 앞서가던 차량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나는 부주의 운전과 과속으로 황천길 문턱까지 다녀온 셈이었다. 도로 주변에는 돌이나 흙무덤이 많았음에도 운 좋게도 모래밭에 머리가 처박혀 살았다고 볼 수 있다. 하필 모래밭으로 떨어진 것,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음에도 차가 도는 순간 두 손으로 운전대를 끝까지 놓지 않은 것, 그 모든 우연이 겹쳐 살아남았다. 한 손이라도 놓쳤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뇌진탕으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안전벨트를 맸다면 결과는 달랐을까? 사람의 죽음에는 정말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인지 지금도 아리송하다. 아랍인들은 인샬라 신의 뜻대로 라는 말을 자주 쓴다. 공경 앞에서 체념할 때 부르기엔 참 편한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노력도 판단도 내려놓고 될 대로 되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다음 편은 영혼의 길에서 낙타와 함께, 그리고 사막의 불가사리, 트리폴리 비행기 사고와 인생지사 세옹지마를 기대하세요.